그렇죠, 천재죠. 맞아, 모던 보이. 모던 보이. 본명이. (1925년부터) 이제 현대시라는 것, 현대성이라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시인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현대성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정도인데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언어나 의식, 인식 면에서 아예 극단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34년 오감도 발표 때 일입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아니 근데 낭독할 수 있는 시가 많지 않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낭독할 수 없는 시들이 이제 몇 편 있습니다. 이 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1111111점 2점 암호. 33333.33. 이게 암호야 뭐야? 아라비아 숫자니까 좌에서 우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컴퓨터 시간에 진짜 약간 뇌가 할 일 없어질 때 이런 거 막 그냥 다다다다다 찍지 않습니까? 타이핑 연습 이런 네, 느낌으로. 예술성이 있으시네요. 1 따다다다다다닥 2 따다. 아하. 저만 그랬나 보네요. 잠깐만, 저 더 어려워졌는데요? 오감도 시제 5호. 어떻게 해? 화살표는 뭐야? 그 방향대로 읽으라는 건가? 이거 한외소형의 신의 안전에 아전 낙상한 고사를 유함.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원래 근데 시라는 게 낭독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나중에 노래도 만들 수 있고 그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 맞습니다. 시 맞고요. 이게 조선중앙일보 신문 하계면의 정중앙에 연재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들은 이제 시간성보다, 그러니까 낭독을 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공간을 지향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니까 낭독 불가한, 그래서 공간으로만 제시되는 그런 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파격적인데요? 예, 낭독할 수 없는. 침수된 축사와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럼 저 그림이 축사인가요? 이게 이제 자신의 내부를 뜻하는 것. 내부. 예. 아까 보았던 그 글자 거꾸로 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책임이사 이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이제 환자를 이렇게 진찰하고 있는데 그 내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호하고 5호 둘 다 인간의 어떤 내부를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현대성을 보여줬다는 게 약간 어떤 뜻인 것 같냐면 네. 진달래꽃이 1925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진달래꽃만 해도 사실은 그 전통적인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마야 약간의- 씨가 불렀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약간 그런 전통적인 흐름을 우리나라 정서를 그대로 살리는 좀 예스러움이 가득한 것인데 불과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랩으로도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현대적인 시를 시도했다는 것이 어떤 좀 실험 정신, 좀 앞서 나가고 싶어 했다는 그런 의식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라는 생각을 새삼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극단을 제시해준 그런 시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활동했던 시기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그냥 앞서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앞서가셨던 너무 분이 많이 아닌가. 오감도 시리즈 같은 경우에 신문에 실린 뒤에 이 독자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딴 게 무슨 시냐. 귀신 낮밥 먹은 소리 때려치워라. 미치고 싶거든 좀 곱게 미쳐라. 독자 모독을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이게 시제 30호까지 나올 예정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15회까지 연재가 되다가 연재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악플이 많이 달린 거네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네요. 악플 때문에 중단된 거네요. 근데 이제 이때는 악플을 한번 보내려면 편지지를 꺼내가지고 편지를 쓰고 편지 봉투에 그걸 곱게 접어 넣어서 우표를 사가지고 주소를 써가지고 그거를 우체통에 넣어야지 악플을 하나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정성이 있어야 되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악플이 달렸다라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의의 마음이 막 불타올랐다라는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상은 자신을 미쳤다고 비난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네. 합니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뒤떨어져 마음 놓고 지낼 작정이냐. 좀 이렇게 파격적인 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미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예술과 새로운 시도를 몰라주는 사람들이 좀 답답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렇게 또 활동을 하면서 계속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했던 마음도 또 계속 깔려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상 시도 이제 폐결핵 이전과 이후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네네. 폐결핵 이전에 어떤 관념적인 사고가 승했을 때 시제 4호라든지 5호 같은 것들, 폐결핵 이후에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재 작가 이미지와 함께 이제 이상하면 역시 떠오르는 게 모던 보이 이미지 아닙니까? 오늘 오늘 입고 계신. 그래가지고 모던 보이랑 모던 걸은 그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모던 보이, 모던 걸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MZ 세대, 뭐 M 세대가 네. 있고 G 세대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을사늑약 1910년 한일 병합 요 전후에 태어나가지고 20, 30년대 요런 때 이제 주로 성인이 돼서 활동했던 요런 세대들을 이제 흔히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태어나 보니까 조선이 이미 일본의 지배를 거의 사실상 받고 있었던 그런 세대면서 한편으로는 전통 문화가 급격하게 이 서양 문화, 근현대적인 문화로 바뀌는 거를 온몸으로 다 경험을 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모던 보이들은 근대적인 여가와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1910년대, 20년대면 찰리 채플린 이런 배우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내놓고 막 이런 시대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축음기, 음반으로 이 음악을 재생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대중음악이라는 게 퍼져나가던 그런 시기죠. 그때 당시에 또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가장 활발하게 펼쳐졌던 어떤 문화, 젊은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 뭐였을까요? 술! 어, 너무 끼겠죠. 저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변화. 가져오셨나요? 뭘 이것입니다, 이것. 이것입니다, 이것. 아. 이것입니다. 그라인더잖아요. 바로 다방 문화. 네, 다방 문화가 생긴 것이 이때 당시에 모던 보이들의 굉장히 큰 어떤 문화적인 변화 양상이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곳은 대한문 부근에 있던 낭랑파라라는 카페였다라고 합니다. 1층은 이제 다방 카페로 꾸며져 있었고요. 2층은 화실로 꾸며져 있었다. 화가, 음악가,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장소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술인 공동체를 일구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던 곳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하플, 그죠? 그쵸, 하플 30년대 느낌. 하플 느낌인데 거기 가야 약간 뭔가 그 커뮤니티 형성도 되고. 서울 가수는 낭랑파라는 한번 가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이런 낭랑파라 이런 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문인들이 좀 소통을 하는 공간이 됐던 거네요. 예, 이상도 바로 그쪽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단골이었나요? 예. 그 이상은 거기에서의 더치페이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n분의 1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더치페이를? 절친 그 김소은이 훗날 이제 이상을 그리면서 쓴 그 회상이 있는데요. 예.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차값을 치르는 것이 그때도 이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마신 그 커피값 그 10전을 테이블 위에 딱 내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소은은 이상이 우정도 현실적이고 또 도회적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원래 모임에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자꾸 내다보면 그 모임을 오래 못 가요. 더치페이가 깔끔하죠. 모임 많이 깨지셨나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상이 굉장히 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는 사실입니까? 왜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아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어필이 됐는지. 비평가이자 그리고 시인인 예. 그 김기림이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회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대리석처럼 흰 피부, 유난히 긴 눈 언저리와 짙은 눈썹, 덥수룩한 머리,
비단처럼 섬세한 육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단 같은 육체는 뭐죠? 약간 호감이 있으셨나? 아주 관찰을 깊게 하셨네요. 예, 그러게요. 이상이 그 구인회 회원이기도 했는데요. 구인회는 이제 그 당시 김기림, 이효석, 뭐 박태원, 정지용 등이 참여한 그 모더니즘 단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그 구인회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예. 처음은 아니었고요. 이제 중간에 들어갈 때 기존 멤버들 사이에서 이제 뭐 찬성 반대 입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상의 말솜씨에 매료돼가지고 모두 그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 페이소스, 독설 거기다가 뭐 위트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하니까는 사람의 마음을 그 휘어잡는 말솜씨가 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 갖췄네. 예. 작가 이상 선생님이 직접 다방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비 다방. 제비요? 제비. 한탕을 노린 그런 글쎄요. 그때는 과연 그런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왈로우. 스왈로우라고 합니다. 근데 스왈로우에 삼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 꿀꺽. 예. 꿀꺽 삼킨다 스왈로우. 그래서 좀 많이 먹어라 라는 뜻으로 커피도 원샷을 좀 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이 드시라라는 많이 드시라. 그 영혼을 스왈로우. 담아서 제비다방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낭랑파라 나도 핫플레이스 만들 수 있다 꿈을 꾸었겠지요. 가게 운영이 쉬울 리가 없거든요. 자영업이. 사업하고 잘 안 맞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합니다. 이상의 절친인 구보 박태원이 제비다방에 관해서 쓴 글을 보면 어떻게든지 월세를 막기 위해서 뭐 음악 틀 수 있는 뭐 그런 기기도 다 팔아치워가지고 그걸로 월세 내고 전화기 놓여 있던 것도 팔아치우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이게 큰 중요한 기능이 아닌데 진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다방이나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에서는 전화기를 구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전화 오면 누구누구 씨 전화 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 음악도 못 들어 여기 가 있으면 연락도 안 돼 어디 연락할 수도 없어 손님이 더 안 들죠. 그치, 카페의 기능을 지금 많이 상실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동생 오키가 오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아유 용돈으로 써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뭐 짝짝 긁어서 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뭐 넉넉한 그런 살림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예. 날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상이 살고 있었던 방의 풍경이 어느 정도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새방살이를 했고요. 아랫방은 그나마 이제 아침결에는 책보만한 그런 해가 들어갔는데 이제 오후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손수건만해졌다고 할 정도로 어두침침한 그런 방이었고요. 또 자신의 방은 볕 한 줌도 들지 않는 그런 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키 씨 말에 의하면은 방이라기보다는 우리에 가까울 정도라고 또 정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